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어제 개원식을 가진 제22대 국회의원들은 모두 300명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특이한 이력을 갖고 계신 분, 22대 국회 유일한 탈북민, 핵미사일 연구하던 탈북 과학자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박충권 의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자, 박충권 의원님을 얘기할 때 보통 탈북 과학자 출신 의원 이렇게 많이 소개를 하는데 지금 제가 나이를 보니까 40살이 살짝 안 되셨어요. 네. 그 삶의 궤적에 굴곡이 참 많았을 거란 추측은 해봅니다. 박충권 의원님 본인이 그동안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고 간단히 본인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우선 제가 인생의 반 이상을 이공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한 20년 가까이. 북한에서는 김정은 국방종합대학교라는 곳에서 이제 공학을 전공했고 쉽게 말해서 ICBM이 들어가는 소재를 전공했다고 보시면 되고. 재료공학이군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에 와서는 또 재료공학으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고. 서울대학교. 네, 서울대학교에서. 그리고 기업에서 연구원으로 한 7년 정도 일했습니다. 네, 현대제철이었죠. 예. 제 삶에 있어서 한 2번 정도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목숨 걸고 탈북한 그 사건이 되겠고, 두 번째가 이번에 정치에 입문한 것이 되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은 뼛속까지 이공계인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사실 정치 입문을 결심하는 게 탈북을 결심할 때만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탈북이 어렵습니까? 대한민국 정치가 어렵습니까? 대한민국 정치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탈북보다도요? 네. 저 이해가 됩니다. 네. 제가. 자, 네. 북한 엘리트였는데 왜 탈북하셨습니까? 이제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북한 체제의 본질을 깨닫게 된 게 계기가 됐고, 그리고 나서 완전히 세계관이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나름 그래도 그곳에서는 어떤 시점 기억이 나세요? 그 계기가? 이게 그 하나의 계기로 되는 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증언을 하시는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의심이 시작된 건 대학교 한 3학년쯤부터였고요. 졸업할 때쯤에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박충권 의원님께서 우리나라에 오셔서 한국에서 하시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정말 우월하구나는 느끼십니까? 예, 정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있고요. 처음에 한국 와서 한 2, 3년 차쯤 될 때는 이제 제가 탈북할 때 북한 체제를 좀 뒤집어 엎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왔는데 이제 대한민국도 녹록치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다가 한 2, 3년 뒤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절대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아주 튼튼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또 이것도 아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이제 좀 그런 뭐랄까 좀 충격적이었던 것이 충격적이라기보다는 좀 놀랐던 것이 이제 북한에 있을 때 배웠던 게 자본주의는 민심이 각박하다라고 배웠는데 정작 대한민국에 와 보니까 정말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많은 애국 시민들의 그 따뜻함이 느껴져서 제게는 정말 따뜻한 나라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정은 국방종합대학에서 ICBM 등 무기 소재 전공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북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도 참여하신 셈이네요.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관련 군수공장 연구소에 한 1년 8개월 정도 있었고요. 대학교 자체가 아예 1963년에 김일성이 오로지 ICBM 하나 만들겠다라는 어떤 야심으로 설립한 대학교라서 완전 ICBM 전공이고 군수공장 연구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제 선배 동료들도 다 이제 관련 연구소, 공장 이런 곳에서 근무했고요. 네. ICBM 그 얘기는 뒤에 또 제가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자, 정치 입문 계기. 자, 국민의힘으로부터 이제 제안을 받았을 겁니다. 그때 개혁 되살리시고 내가 한번 해보자. 결심하게 된 계기, 이유, 심정 어땠습니까? 결심하게 된 계기는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삶에 있어서 정말 큰 터닝 포인트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탈북할 때보다도 더 뭔가 두렵고 걱정도 많이 되고 해서 며칠 밤을 설칠 만큼 잠을 못 잘 만큼 고민이 컸습니다. 거기다 그거는 완전 얼굴을 내놓고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 나름 그래도 이제 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안정적인 삶도 살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 다만 이제
제가 맨몸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저를 우리 사회가 따뜻하게 받아주고 이렇게까지 성장을 시켜준 대한민국에 대해서 정말 고마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 일종의 어떤 부채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국민의힘에서 이제 인재 영입 제안을 받고 네. 이제는 내가 우리 사회에 갚을 때가 왔나 보다라는 그런 생각에 결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국회의원이 된다면 네. 내가 이거는 하겠다 이게 또 생각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어떤 제 어떤 정체성이 좀 멀티 정체성이 아닙니까? 네. 멀티 아이덴티티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정말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정치를 시작하면서 안보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그리고 이 두 개만큼은 반드시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부강병입니다. 그래서 그 부강병에서 그 첫 단추가 과학기술이라 생각해서 제가 비례에 지원할 때도 과학으로 전문 분야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과학 안보와 하나만큼은- 과학기술이 밀접하네요. 제가 생각해 그렇죠. 보니까 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북한이 어쨌든 우리가 지금 적대적인 관계니까 네. 북한의 어떤 그 뭐 공세라 그럴까요? 그런 것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데도 좀 기여하겠다. 강력한 대한민국 국군을 우리 군사력을 강력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도 과학기술이 필요하지만 네. 우리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더 잘 살게 되는 그 기저에도 과학기술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네. 그게 첫 단추라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 ICBM 그쪽에 또 전문가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요. 소재 네. 분야에는 네. 지금 우리 박 의원님께서 개발에 참여했을 때 한 15년 간격이 있을 텐데 네. 지금 기술이 많이 고도화됐다고 보여집니까? 제가 2009년 초쯤까지 북한에 있었어요. 네. 그때와 비교해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요? 네, 북한이 한 단계 벽을 넘어서는 그 미사일 기술을 보여준 시점이 2017년입니다. 문재인 네. 정부 시절에. 네네. 그때 처음으로 보여준 게 화성 12형이라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었는데 이게 그 어떻게 보면 핵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 그다음 예. 나머지는 다 파생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제가 있을 때 한창 한 8분 응선점을 넘고 있었고요.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김정일 시대에 대부분 다 개발 완료한 것을 아들에게 세습 선물로 넘겨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제가 있었을 때 없었던 극초음속 미사일하고 다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 그리고 핵 추진 전략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이 좀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다. 네. 예. 자, 대한민국은 MZ 세대라고 부르는 세대를 북한에서는 장마당 세대라고 그러죠. 네. 자, 우리 박충건 의원과 비슷하거나 젊은 세대를 남과 북에서 각각 따로 이제 그 다른 명칭으로 부르는 것 같은데요. 네. 북한의 장마당 세대, 그 우리 대한민국의 MZ 세대를 네. 저처럼 조금 더 기성 세대들이 볼 때는 네. 좀 우리하고 다르네 이러는데 네. 북한에서는 마찬가지입니까? 많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면에서요? 그 이제 보시면 제가 한번 그 예시를 들어볼게요. 네네. 북한의 과거에 수백만이 아사한 고난의 시기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그 시기를 전후로 해서 탈북민들이 대량 탈북을 했습니다. 네네. 그 시대에는 북한의 기성세대가 그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자녀들을 설득해서 탈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MZ세대가 부모들을 설득해서 탈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MZ세대들의 의식이 바뀌었다라는 것이고 그들이 북한에서 어떤 희망이 없으니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찾아서 부모들의 손을 잡고 지금 오고 있는 그 전체주의 사회에서 MZ세대의 어떤 북한 김씨 일가에 대한 충성심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고 그들의 어떤 개인주의가 좀 더 강해지는 그 전체주의 사회에서 개인주의가 득세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변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개인주의 좀 올라오고 있다 그러셨는데 이게 네. 외부 세계 정보에 또 민감하지 않을까 MZ 세대가 그래서 네. 무슨 얘기냐면 뭐 K-팝이라든지 네. K 드라마라든지 네. 암암리에 또 보고 이러다 네. 보니까 그게 사실 이게 사람 감성에 와닿잖아요. 네. 이게 인간의 본성에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저 영향을 미치고 오죽하면 이걸 통제하기 위해서 최근에 북한 청소년 수십 명을 네. 공개 처형했다 이런 네. 얘기도 있거든요. 절대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그 북한 젊은 세대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 외부 문물을 받아들인 개방성 이거는 우리 생각보다 엄청나게 크다 이렇게 보십니까? 엄청나게 크죠. 저도 사실은 북한 체제에 충성하고 있었을 때는 그 어떤 외부 세계의 어떤 영상물이라든가 어떤 네. 음악 이런 것들을 그 누가 가져다 줘도 보지 네.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워버렸어요. 네. 그 어떤 메모리를. 그런데
나중에 생각이 바뀌고 나서 막 닥치는 대로 찾아서 봤는데 한 번은 이제 그 우리나라의 어떤 K-팝을 한 300곡 정도 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그게 너무나도 그 재밌고 마음에 와닿아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 인생이 담겨 있는 그런 어떤 음악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밤을 새워서 한 2, 3일 동안 잠을 안 자고 다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만큼 북한 MZ 세대들이 정말 즐겨 보는 것이고 한 번 보기 시작하면 끝까지 봐야 되고 한 번 보고 나면 그러니까 한 번 본 사람은 있어도 보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본 사람은 없다. 아, 그러니까 예, 예. 계속 보게 된다. 계속 보게 한번 된다. 보면. 네. 자, 제가 지금은 이제 젊은 세대에 대해 여쭤봤는데 전반적인 북한 주민들의 민심. 네. 예를 들어서 일단은 김정은 정권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입니까? 아니면 그 속에서도 일종의 민심 이반이라든지 다양한 생각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다양한 생각이 생겨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거와 비교해서 점점 더 그 외부 세계를 더 잘 알고 북한 정권에 대한 어떤 충성심이 약해져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 2월에 통일부가 발간한 그 북한 사회 경제 실태 보고서를 보시면은 네네. 북한의 MZ 세대의 50% 이상이 김정은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네. 이게 북한의 기성세대보다 최소 10에서 20% 높은 수치고요. 그리고 북한의 기성세대들도 또 생각이 많이 변했습니다. 적어도 20% 30% 정도는 김정은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아마도 뭐 네. 삶이 힘들고 네. 그다음에 아무리 외부 세계의 정보를 차단한다고 해도 그게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 삶이 이렇게 어렵고 그래도 독재 체제가 버티는 원인 뭘까요? 버티는 원인은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 북한 주민의 어떤 의식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리고 이 포갑적인 북한 정권의 통제가 이걸 가능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북한 주민의 민심 이반이 한계치에 다다르지 않은 게 아닌가. 근데 하지만 이게 얼마 남지 않았다. 그 한계치까지 도달하는데 그렇게 보세요. 점점 더 가속화될 것이고 결국에는 북한 체제가 어떤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지금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힘든 그런 시점이 올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북한이 4대 세습은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3대 세습이 생각됩니다. 끝이다. 3대 세습이 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15년 전에 한국에 왔을 때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그겁니다. 저거 얼마나 갈 것 같냐. 네. 그래서 제가 수치로 말씀하시면요. 수치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한 20년 지나봐야 알지 않겠냐라고 답을 했더니 그때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예. 짧게 보시는 분들은 5년, 길게 보시는 분들도 10년이었습니다. 그 정도면은 끝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20년 지나봐야 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제가 경험한 북한 주민들의 의식은 그 정도로 많이 변하진 않았었다. 15년 전까지만 해도. 네네. 네. 그러나 지금은 많이 다르다라고 많이 말씀드립니다. 다르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죠. 네. 자, 우리 박준권 의원님은 파리 올림픽 당시 시상대에서 대한민국 대표 선수들 셀카 촬영에 응한 북한 선수들의 안위를 염려했습니다. 삐약이 신유빈 선수가 포함된 제 기억이 맞다면 남북한 탁구 혼성 복식 선수들 카메라 네. 촬영이었던 걸 네. 기억이 되는데 보통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대가가 치러집니까? 제가 사실은 처음에 그 장면을 접했을 때 북한 선수들이 어떤 북한 정권의 지침이 있어서 네. 그게 허용이 돼서 셀카 찍는 장면을 연출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사상 검열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참 남북한의 선수들이 한 자리에서 시상대에서 셀카 찍는 장면이 이게 얼마나 보기 좋은 장면입니까? 그 올림픽 정신에도 너무 부합하는 장면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보기 좋은 장면을 지적하고 사상 검열 무대에 세운다라는 것은 정말 황당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걸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은의 남한에 대한 열등감이 정말 한계치에 극심한 상황이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시상대에서 남한 선수들이 2등하고 은메달을 따고 북한 선수들이 동메달을 땄죠. 네. 그리고 그들이 한 시상대에서 세계 인류 기업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삼성에서 제작한 최신형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런 것을 보고 북한의 선수들이 느꼈을 그 어떤 감정과 인지 부조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또 하나 그 반증하는 사례가 뭐가 있냐면 최근에 북한에 굉장히 큰 그 홍수 피해가 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 홍수 피해 현장에 김정은이 방문해 갖고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 내용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내용이 남한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랬나요? 왜 남한을 비난합니까? 열등감이다. 그렇죠. 열등감이고 그리고 그 홍수 피해 사실이 남한의 보도를 통해서 북한 주민에게 전달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 네. 네. 우리 박충권 의원님은 북한에서 이공계 분야 엘리트로 활동하셨습니다. 한국에 와선 서울대학교에서 석박사학위 취득했고 현대제철 기업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이제 안정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네. 뭐 여러 가지 북한의 과학 기술이 뭐 약간 군사 기술 관련된 거 이런데 편중돼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서 특히 주목하는 건 북한의 해킹 능력입니다. 네. 그 뭐 컴퓨터 활용 기술이 네. 크게는 포함될 수 있겠죠. 네. 자, 이런 걸로 해마다 수조 원대 불법 자금 모으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해킹 분야 인력은 뭐 당연히 별도로 양성을 하고 네.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북한의 대표적인 해킹 조직이 라자루스, 김수키, 블루노로프 네네. 이런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금성 121, 뭐 APT 38 이런 해킹 조직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네. 제가 앞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북한에서 인재들을 뽑아갈 때 김정은 국방종합대학교 학생들을 제일 먼저 뽑아갑니다. 네. 그리고 한 달 뒤에 다른 대학교 학생들을 인재들을 뽑아가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먼저 뽑아가는 3년 전에 뽑아가는 인력이 해커 부대입니다. 가장 뛰어난, 가장 네. 머리가 좋고 가장 머리가 뛰어난. 좋은. 예. 그래서 제가 그 고등학교 갓 입학했을 때 학교에서 그 정말 넘사벽이라고 볼 수 있는 1, 2위 학생들이 해커 부대 천재들은 해커 쪽으로 가는군요. 네, 뽑혀갔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이 1년 뒤에 이제 휴가를 왔어요. 방학에. 예. 그래서 뭘 공부하냐 하고 하니까 물어보니까 답하는 내용이 방학 숙제가 스위스은행에 돈이 얼마 있는지 알아내는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중학생. 그러니까 14, 15살 되는 학생들한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 그 중3 정도 되는 친구들이 고1 정도 되는 학생들이죠. 방학 숙제가 스위스은행에 얼마가 네. 들어있는지 알아내는 네. 거다. 네. 와, 그랬군요. 네. 자, 역시 연관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로 이제 온 겁니다. 지금은 디지털 딥페이크 영상물 성범죄가 최근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미 국내에선 디지털 성범죄 영상 유통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N번방 방지법 시행되고 있지만 텔레그램처럼 해외 서버 두고 있는 채팅 기반 앱 경우 법에 사각지대다 이런 말도 많았는데 지금 최근에 관련 규제법안 발의하셨어요. 어떤 네. 내용인지 짧게 좀 설명해 주세요. 최근에 이제 이게 정말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마약만큼이나 우리 사회에 새로운 악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네. 이게 과거에는 이 디페이크 영상을 만드는 것이 어떤 전문가들의 영역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우리 초등학생들까지도 굉장히 쉽게 네. 이런 것들을 접하고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네네. 볼 수가 있겠고 범죄 빈도도 훨씬 더 높아졌다. 그래서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자녀들도 이런 어떤 디페이크 영상 제조와 유통에 피해자 내지는 피의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그러면 이제 있다는 처벌 강도를 높이자. 처벌 강도를 높이고 이것을 제작해서 영상하고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그 피해자의 의사와 반해서 네. 제작하고 유포하는 사람들을 이제 처벌하자. 징역 5년 이하까지 네. 그런 법안이 되겠습니다. 이제 과방이 있다 보시니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죠. 국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관련 법안 하신 거고 네.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과방위도 있었지만 네. 정치 한 3개월 해보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제가 솔직히 네. 말씀하셔야 됩니다. 뭐 아사리판 뭐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 솔직히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아사리판이라고 말씀을 제가 너무 대답을 드려도 유도한 것 같아서 죄송해요.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과방위가 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과방위가 지금까지 전체 회의를 21차례나 진행했는데 이 중에서 과학이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온통 방송이라는 정쟁 이슈로 여야가 충돌하고 정말 그 청문회 증인들을 불러 세워서 정말 고문에 가까운 어떤 그런 청문회도 진행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정말 실망스러웠고 밖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과방위 회의에서 네. 최민희 위원장이 박충건 의원에게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다 보니 민주주의 원칙이 안 보이냐
라고 얘기했다가 박 의원님이 아마 사과를 요구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강력하게 항의해서 사과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는 뭐 좀 심정이 어땠습니까? 저는 이제 그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생각을 허용하지 않고 청문 대상자를 정말 범죄자 취급하고 그리고 집단 공격하는 것이 북한의 어떤 인민 재판을 방불케 해서 네. 제가 이런 회의 방식이 인민 재판이 아니면 뭐냐라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민희 위원장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셨고 사실은 처음에 그 여야 의원들 간에 막 대립하고 싸우는 중이어서 저는 그 말을 처음에는 인식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예. 뭔가 이상한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이게 뭘까 해서 나중에 속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제가 신상 발언을 통해서 강하게 항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중간에 그 발언 때문에 이제 여론이 안 좋아지면서 최민희 위원장께서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과를 받아들였고요. 0184님이 북한 용어로 인터넷을 뭐라고 합니까? 인터넷을 인터네트라고 부릅니다. 거의 비슷하군요. 네. 인터넷. 컴퓨터 용어는 과거에 이제 다 북한 말로 이제 변환을 하다가 김정일이 그것까지는 좀 그러니 그대로 써라라고 해서 인터네트. 네, 인터네트라고 인터네트. 합니다. 네. 우리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걸 북한에서 인터네트라고 합니다. 이제 온라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북한 사회는 외부와 철저히 단절돼 있다고 우리가 표현을 씁니다. 네. 휴대전화 수백만 대 보급됐지만 일반적인 인터넷 접속도 이제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같은 정보화 시대의 일반 대중을 그런 식으로 통제하고 있는데 이게 완벽하게 통제가 될까요? 예, 지금까지는 이제 통제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 네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제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해가고 있고 과학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들을 이렇게 정보 통제하고 이제 그러니까 가둬두는 이 통제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라는 네.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전 세계 어디서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면 더 이상 북한 주민들을 통제할 수 없을 그런 시기가 올 거다. 그 시기가 온다면 더 빨리 온다면 북한 체제는 더 이상 못 가고 무너질 거다라는 그런 말씀 드릴게요. 네. 네.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박충건 의원님은 정치인이자 국민의힘 여당 의원으로서 22대 국회 역사에 내가 이런 거 하나만큼은 꼭 남기고 싶다. 이런 일은 분명히 내가 해내겠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앞서서도 초반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게 있어서 정치적 소명은 미래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게 있어서 정치는 부강병입니다. 그래서 부강병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단추가 저는 과학기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1호 법안으로 이공계 지원 특별법을 발의를 했고요. 이게 22대 국회에서는 2호 법안이고 국민의힘에서는 1호 법안입니다. 그래서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 법안을 제가 통과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제게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나중에 이 법안이 박충건법이라고 불려졌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소망이 있고 이것이 이공계 출신 정치인으로서는 그렇게 된다면 제게는 굉장한 큰 영광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공계 지원 특별법. 네. 제가 듣기만 해도 우리나라에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법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네. 네. 자, 그리고 우리 박충건 의원님께서는 미래를 위해서 정치를 하고 부국 강병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그걸 위해 과학기술을 더 키워야 된다. 네, 첫 단추로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 과학기술을. 네. 첫 단추로 과학기술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충건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